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난해 경북대 홈페이지가 해킹돼 재학생과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경북대 재학생 2명이었는데요. 이들은 해킹 수법을 연구하는 교내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북대 외에도 비슷한 보안 시스템을 쓰는 대학과 기관에도 침입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는데요. 확인된 피해자가 81만 명. 이들은 빼낸 정보를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았고 큰 범죄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빼돌려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 조직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윤리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초연결 사회의 개인정보의 가치는 날로 높아질 텐데요. 정보를 대하는 윤리의식부터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현재 안동과 영주, 의성, 봉화평지 등 북부권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동은 오늘 34도까지 지속됐고요.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수시로 수분 섭취하셔서 온열 질환에 대비해 주시고요. 자외선 지수도 오늘은 종일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청 테니스 경기단과 육상 경기단이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스포츠 도시 안동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시청 테니스 경기단은 지난 23일에 막을 내린 2023년 순천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혼합 복식 1위, 여자 복식 3위, 남자 복식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안동시청 육상 경기단도 2023 용인 KTFL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유정미가 여자 100m 1위에 이어 멀리뛰기 1위를, 김동완이 세단뛰기 2위, 송유진이 허들 2위를 차지했고요. 특히 유정미는 대회 여자부 MVP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실험육상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와 제51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른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거둔 거라 더욱 의미가 큰데요. 안동시는 훌륭한 성적을 거둔 안동시청 선수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날이 갈수록 폭염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 33도, 포항 34도, 경주는 무려 36도까지 지속했고요. 어제 오전 10시부터 폭염 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하늘은 대체 맑겠고 당분간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 취해주시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강한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유기견 시추 50여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23일 낮 12시 51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빌라에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포항 남부소방서에 접수됐는데요. 소방과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빌라의 내부에서 유기견 50여 마리가 발견됐고요. 그 가운데 2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빌라의 40대 세입자는 10일 전에 입주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포항시는 세입자의 소유권 포기로 폐사한 2마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냈고요. 48마리는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또 동물보호단체는 구조된 유기견 20여 마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 응급 조치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유기견들이 번식견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40대 세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31.2도, 습도는 74%,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내일과 모레인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대부분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8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 높은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파고는 최대 1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일부 휴항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지난 26일 쿨맵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쿨맵시란 시원함을 의미하는 쿨과 온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의 합성어로 여름철 체감 온도를 낮추는 쿨맵시 착용을 홍보해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의미하는데요. 2시간 정도 진행된 행사에는 200여 명의 주민 및 관광객들이 찾아 쿨맵시 실천 서약에 참여하고 탄소 중립 포인트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절감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약속했습니다. 울릉도는 이번 쿨맵시 캠페인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후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탄소 중립 실천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은 하는데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또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최근에 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들까지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피해액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네. 특히 피해자들의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세금 지원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지원하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과 하반기부터 달라진 세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규정을 하나요?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세입자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요.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규정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건은 다음에 말씀드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피해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주인의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서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개시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네. 세 번째로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사기 혐의가 나와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피해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거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피해자로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임대인의 사기죄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전세 사기의 판단은 집주인의 사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기죄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로 결정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추후에 집주인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더라도 세금 감면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유사한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그럼 어떤 세금 혜택을 주는 건가요? 먼저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네. 23년 6월 1일부터 26년 12월 말까지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보통 1% 수준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추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을 판단할 때 피해 주택은 소유 횟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으로 보아서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이제 감면해 주는 혜택이잖아요. 네. 그럼 재산세 경우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3년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감면율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 예.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25%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법에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전세 계약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이라면 오피스텔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매각 대금의 배당 순서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세금과 전세 보증금의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해당 주택을 담보로 3억을 빌렸는데 경매 대금을 1억밖에 받지 못했다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법은 경매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제외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권한이 설정된 돈을 먼저 배당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배당을 받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일명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같은 세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이번 특례에서는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먼저 설정된 전세 보증금보다는 뒤에 배당을 받도록 순서를 양보하였습니다. 참고로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우선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미납된 세금은 그럼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집주인 한 명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전체 미납부 세금을 각각의 주택별로 안분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2채 중에 한 채가 먼저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각 주택별로 세금을 안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의 순서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세무 지원도 있나요? 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열람을 했다는 사실은 통보가 되고요. 그렇군요. 체납 현황은 체납된 세금의 금액과 횟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정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나 시청에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을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지만 또 집주인에게는 이제 통보는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열람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고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세금 혜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로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9개월이요? 네. 참고로 세법의 기한 연장 사유로는 재난이나 도난을 당해서 재산상 심각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세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최대 1년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한데요. 유예가 승인되면 다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서 유예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연장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이라면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세금 혜택도 있나요? 네, 이번 집중호우로 가게나 공장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재고나 건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러한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토지를 제외한 자산 총액의 20%를 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는 손실을 본 금액을 한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손실 비율만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예. 이때 손실 금액은 건물이나 재고자산, 기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중에서 피해를 본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예금이나 외상내금, 어원 같은 자산은 손실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감면 대상이 되는 세금은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기간의 소득세뿐만 아니라 미납된 세금까지도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놓치기 쉬운 점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 기한 안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 손실을 입은 금액만큼은 재산 금액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해 발생일에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개별 소비세 분야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23년 6월부터 종료되어서 3.5%의 세율에서 기본 5%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다행히 세율은 올라갔지만 국산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낮아지게 되어서 소비자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입차와 비교해서 국산차는 유통 마진과 판매 이윤에까지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역차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판매 금액에서 18%를 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소비세 계산 방법 변경이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조치로 인해서 국산차의 가격이 약 50만 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국산차뿐만 아니라 개소세가 부과되는 가구나 모피의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알아두면 좀 좋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도 회원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1인당 1만 2천 원의 개별 서비스가 부과되어서 골프장 사용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올라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소득세 분야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화 관람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서 사용액의 3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똑똑한 세금 생활 함께했습니다.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에서는 매주 한 권씩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목요일마다 열리는 전진문 교수와 만나는 책 세상은 책을 요약 정리해서 함께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여러 장르의 책을 읽고 또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문화 읽어주는 도서관의 4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12번의 수업 중 어제는 4번째 강의가 열렸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전진문 대구 독서 포럼 이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운동 중에서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근력운동이요! 그다음에는 걷는 것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동 방법으로서 우리가 너무 걷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앉으세요! 오늘 같이 읽은 책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 우리 수강자들은 대체로 장년과 노년층이 많아서 그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도서를 골라서 같이 읽습니다. 오늘이 457번째 책입니다. 매주 2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책을 요약해서 말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와 작은 지식이라도 듣고 가면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책은 주로 인문학을 위주로 하는데 즉 문학, 역사, 철학을 비롯해서 과학, 심리학, 경제, 경영, 건강, 예술 등을 골고루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 SNS를 비롯해 수많은 매체가 있는 중에서도 책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오래가고 값싸고 품위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행복을 찾고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아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매주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예, 강의를 하는 이 전진문 교수님 책을 참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네, 전진문 이사는 시인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요. 또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1년에 1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네, 그러면 한 사흘에 한 권은 읽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읽은 책 중에서 너무 어려운 내용 또 너무 쉬운 내용은 제외를 하고 주민들과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범물동에 살고 있는 72살인 성병조라고 합니다. 퇴직한 후에 도서관이 주된 자리였어요. 정말 우리가 생활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몰랐던 것을 다시 깨우치게 하는 거죠. 책 한 권 읽고 생활 습관 바꾸고 정말 유익한 강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건강에도 좋고 운동을 생활하고 있는 거죠. 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근력 운동 이야기 있잖아요. 매일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교육장에 와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 길이구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전진문 교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범물동에 사는 강순자입니다. 제가 늦깎이로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데 문화교양학과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를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듣고 있는데 이게 습관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습관을 들이면서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노화 속도를 좀 늦춰서 건강하게 제가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프로그램이 9월 21일까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있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안 빠지고 꼭 나오고 싶고 지금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봐야 할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은 행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12주간은 좀 바짝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읽은 책이 건강에 관련된 내용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셨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눈이 초롱초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함께 읽은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정말 그 제목만 들어도 저도 이제 끌리는 궁금하네요. 책이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달고 짠 음식을 먹는 행동처럼 이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들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 노화 속도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력 운동 같은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4에서 6주간 이 행동을 유지하면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오늘부터 가벼운 운동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유리 리포터도 열심히 읽었군요. 네. 저도 이제 프로그램 담당자 또 만나서 이현지 사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전진문 교수와 만난 책세상은 매주 용학도서관에서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5월에 400회를 맞이했고요. 지금은 이제 500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인 만큼 오래전부터 이제 쭉 함께해온 고정 수강생분들이 많으시고 또 혼자서 매번 책을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새로운 책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읽은 책에 대한 요약본을 용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열린 공간 2주의 책이라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전진문 교수와 만나는 책세상 프로그램 외에도 용학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문화 읽어주는 도서관이라는 타이틀 아래 미술, 음악, 책, 영화 이렇게 4가지 분야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학과, 동양학, 그리고 생태환경을 특성화하여 그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용학도서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장을 방문하면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책과 함께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 기자가 오늘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대구 여행 만족도가 광역시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예. 여행 만족도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를 대구가 기록했다는 소식인데 대구 관광객이 얼마나 왔나요? 대구에? 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 들른 관광객 수는 9,877만 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적지 않은 수인 것 같거든요. 네, 들른 관광객 수가 이 정도고요. 네. 대구를 찾은 관광객 중 하루 이상 대구에 머문 관광객 비율은 20.4%에 불과했습니다. 숙박 관광객은 2천만 명을 겨우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방문만 하고 숙박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네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치는 회복을 했습니까 이제? 네, 9,877만 명이라는 관광객 수 자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92.7%에 해당하는데요. 사실상 코로나19 이전 관광객 집객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숙박 비중은 2019년과 비교해서 고작 0.2%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대구의 경우가 그렇고 다른 지역은 관광객 숙박률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구에 온 관광객 숙박률은 같은 기간 제주의 32.3%, 또 강원도 28.4%, 부산의 25.7%를 하회합니다. 광주가 21% 정도였는데 이보다도 낮습니다. 더 낮다는 거네요. 네. 제주와 강원도는 뭐 관광 산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비슷한 여건의 광역시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네, 지난 25일에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6개 광역시와 강원도 제주도까지 8개 지역을 비교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 관광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전국 평균은 80.2점이었는데 이보다도 3.2점이나 더 낮았습니다. 네. 평가 항목들이 있었겠죠? 네. 관광진 혼잡도와 관광 종사자 친절도, 또 교통, 식당 및 음식, 관광 정보 및 안내시설, 자연 경관 등 12개의 만족도 항목이 있었는데요. 대구가 전국 평균을 넘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요? 네,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여기에다 재방문 의향과 타인 추천 의향의 경우에도 각각 70점과 74점을 얻으면서 비교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의 악재이기도 한데 장기적인 악순환까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소득 수준에 따른 관광지 방문에도 차이가 있다고요? 네, 지난해 가구 소득과 여행지별 1인 평균 관광 여행 횟수에서도 열악한 대구 관광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월 가구 소득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평균 관광 여행 횟수에서 대구는 0.05회였습니다. 0.05요? 네. 광주가 0.03회를 기록했는데 둘째로 낮았습니다. 또 대구와 대전은 월 가구 소득 400만 원 이상 관광객의 여행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면 고소득자는 어디로 주로 관광을 갑니까? 고소득자가 강원도, 제주도, 인천, 부산으로 관광 여행을 떠나는 횟수가 2019년보다 늘었습니다. 울산과 광주는 관광 여행 횟수 증가 후에 계속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관광객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 대구 지역 관광객의 연령대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대 관광객 비중이 24.4%였습니다. 대전과 부산 또 광주에 이은 4위였는데 네.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대신에 30대에서 50대 관람객 비중이 50%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40대 관광객 비중이 14.8%로 비교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이 비교적 없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령대 구성이 대구와 비슷했던 부산과 대전 또 광주는 오히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관광객 수가 늘어났거든요. 결국 대구가 고소득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게 단순히 연령대별 구성비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 관광 자원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비교 대상이 된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정한 전국 225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에서 대구는 비술산과 화원 자연휴양림 이렇게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크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네. 대전의 경우에는 관광지도 관광단지도 없거든요. 또 한국관광고승사에서 발표한 야간관광 100선도 있는데 대구에서는 5곳이 포함되면서 부산 다음으로 많은 관광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역시 6개 광역시와 강원, 제주도 중에서 2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를 해도 대구 지역의 네. 관광 자원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아무래도 부족한 문화 콘텐츠, 숙박 여건, 불편한 교통 인프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숙박 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대구는 인구수에 비해서 고급 호텔이 너무 적습니다. 5성급 호텔은 2곳, 또 4성급은 2곳에 불과하고요. 네. 객실 수도 전국의 1.7%에 그칩니다. 특히 8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4성급 이상 호텔의 객실 이용률이 3성급 이하보다도 낮았습니다. 또 호텔 다음으로 가장 선호되는 숙박시설인 펜션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개인데 인구 대비 부산에 이어서 가장 적었습니다. 네. 또 2019년 대비 펜션과 게스트하우스업 증가율도 46%인데 그 8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고급 호텔이 적고 또 이렇게 그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낮다는 거잖아요. 네. 이용률이. 그러면 대구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은 어디에서 사나요? 어떤 시설을 이용합니까? 대구 지역 숙박 여행 유경험자 중에서 숙박시설 대신 가족이나 친석집에서 투숙하는 비중이 76.5%로 8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모텔과 여관을 택하는 비중 역시 42.8%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대구의 교통 인프라는 잘 갖춰진 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구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부터 철도 같은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은 뛰어난 편이기도 한데요. 다만 관광지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구역 출발 기준으로 비슬산 자연휴양림까지 125분이 소요되고요. 또 국립대구과학관까지는 71분 걸립니다. 예. 또 대구 대표 전시시설인 대구미술관과 또 국립대구박물관도 모두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자가용 이용도 불편하기도 마찬가지인데 대구 주요 기차역의 환승주차장 면수는 244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요. 렌터카 지점도 2개로 가장 적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관광지까지 이 지하철과 버스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군요. 네. 문화 콘텐츠는 그럼 어떤 점에서 부족한가요? 문화 콘텐츠의 경우에는 대구의 박물관과 미술관 수가 인구 1만 명당 0.09개로 8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적었습니다. 또 2010년 이후 문을 연 공연 시설의 비중도 41.5%로 대체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군요. 네. 이런 점들은 최근 여행 트렌드와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최근 여행자들은 여가와 취미 또 경험을 중시합니다. 골프나 등산 같은 레포츠라든지 또 문화생활, 개인의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지를 방문하는데 그렇죠. 또 비용도 비교적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급 숙소와 문화 콘텐츠의 부족 문제는 개선돼야 될 점입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당일치기나 1박 2일 같은 그 단기 여행 비중도 높아졌는데 이 점은 여행객들이 실질 여행 시간과 또 이동 거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런 관광 트렌드와 대구 지역 여건의 괴리를 메워나가는 방식으로 타겟책을 찾아야겠죠. 네. 관광 사업체들의 서비스 수준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대구의 인구 1만 명당 관광 사업체 수가 4.1개였습니다. 8개 지역 중에 6위였고요.
또 개별 관광사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구는 영세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대구 관광산업의 그 부가가치가 낮고 영세한 특성을 띄어서 발전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런 점이 방문객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군위군이 이제 대구로 편입됐잖아요. 네. 관광산업 활성화의 청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군위군이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키울 수 있겠죠. 한해는 특히 군위의 사유원이 대구에서도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고급 관광 자원을 또 제공하고 네. 이를 토대로 고급 숙소에 대한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범 사례라고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사유원은 개장 초기에 비싼 관람 가격이 관람객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될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관람객의 60%가 수도권에서 오는 등 그 외부 관람객도 많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대구의 관광산업 발전이 중요한 이유가 좀 설득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한 편입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은 최근 강화하고 있는 환경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도 하고 네. 또 고용 창출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죠. 또 서비스업 고부가 가치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관광업 활성화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또 성장을 이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자, 대구 여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잘 파악해서 찾고 싶은 대구로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고교야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고등학교인 경북고가 청룡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고는 어제 27일 열린 제78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경남 양산의 물금고를 상대로 4대1로 승리하면서 우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경북고는 지역의 명문 야구 학교잖아요. 이번 우승이 얼마 만인가요? 네, 경북고는 청룡기에서 이승엽 현 두산 감독이 활약하던 1993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이후 한 번도 결승에 오르지 못하다가 무려 30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또 여기다가 전국대 우승은 2015년 봉황대기가 마지막입니다. 예, 30년 만이면 정말 오래 걸렸는데 이번이 8번째 우승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북고는 오래전까지 청룡기에서 7번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청룡기에서 경북고보다 많이 우승한 팀은 이제 9번의 경남고가 유일합니다. 네, 명문 야구 학교가 많네요. 경북고가. 경북고가 대회 전부터 우승 후보로 꼽히지는 않았다면서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고교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충암고, 덕수고, 이제 또 강릉고, 마산 용마고 등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요. 경북고와 물금고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들을 차례차례 격판 끝에 결승에서 격돌했습니다. 자, 경북고의 우승을 이끈 선수는 누군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선수들이 고루 활약했기에 이제 우승이 가능했겠지만 그럼요. 네, MVP에 선정된 전미르 선수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미르는 결승전 이제 4번 타자 지명 타자로 출전을 했는데요. 1회 말 1사 1, 2루에서 이제 선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이제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3회 말에도 안타를 추가하면서 이날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는데요. 네, 투타 겸업 중인 전미르는 이번 대회 투수로서는 이제 활약을 했었지만 좀 타자로서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요. 결승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제 그동안의 아쉬움을 씻어버리는 맹타로 학교의 우승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제 기억으로는 석 기자가 몇 차례 극찬을 했던 선수였는데 다른 선수들 중에서는 또 누가 활약을 했습니까? 네, 결승전 선발 마운드에 오른 이승원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학년인 그는 이제 시속 140km 초중반에 묵직한 속구를 앞세워서 7회까지 물금고 타선을 0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네. 이승원의 호투 덕분에 전미르를 비롯한 경북고 타선이 불을 뿜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지금 몇 학년인가요? 둘 다 3학년입니다. 아, 그러면은 올해 드래프트에서 어떻게 프로에 지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두 선수 모두 이제 특별한 이제 문제가 없는 한 이제
무리 없이 지명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미르 선수는 이제 투타 모두 좀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1라운드 초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두 선수 모두 지역팀인 삼성에 입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좀 삼성이 올해 순번이 4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아하. 보입니다. 상위 지명 유력한 이제 또 마산 용마고의 장현석 선수와 이제 또 장충고의 황준서가 이제 드래프트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이제 또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두 선수가 현재로서는 모두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예. 네, 최상위 선수들 중에서 이제 2명이 빠져나가면 이제 전미르 선수가 이제 삼성의 순번까지 오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수영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2023 후쿠오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풍성한 기록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황선우 선수가 이제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국제 수영 선수 연맹 이제 부다페스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같은 종목 은메달을 땄던 황선우는 이제 한국 수영 선수로는 최초로 정규 규격인 이제 50m 롱코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한국 신기록도 세웠다고요? 네, 해당 종목에서 1분 44초 42의 기록으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1분 44초 47의 한국 신기록을 0.05초 앞당겼습니다. 근데 신기록을 세운 게 황선우 선수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지, 최종열, 김영범, 허연경이 출전한 한국 혼성 혼계형 대표팀도 26일 이제 400m 예선에서 3분 47초 09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9년 이제 경영 월드컵 6차 대회에서 이제 이주호, 문재권, 안세현, 정소은이 기록한 종전 한국 기록 3분 47초 92의 기록을 0.83초 앞당기면서 이제 한국 수영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네, 지금 후쿠오카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남은 경기들 중에서 기대되는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 열리는 개영 800m와 이제 대회 마지막 날인 30일 진행되는 혼계영 400m에 황선우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데요. 예.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 개영 800m에서 한국은 이제 예선을 4위로 통과하는 파란을 일으킨 뒤 결승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6위를 찍었습니다. 또 예선 또 7분 8초 49, 결승 7분 6초 93으로 두 차례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좋은 성적 기대해도 될까요? 네, 예. 기대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프로야구 삼성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전반기에 비하면 지금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에서 KT 위즈와 치른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는 뒤 25일부터 27일까지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주중 3연전에선 2승 1패로 후반기 첫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예. 그 결과 지난 한 주 동안 3승 3패의 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일요일 연승 기록은 아쉽게 깨졌지만 주중 경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망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을 갖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후반기 삼성에서 눈에 띄는 점, 뭔가 달라진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삼성의 강점이었던 선발진이 전반기와 동일하게 꾸준히 활약하는 점이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몇 경기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전반기보다 더 위력적인 투구를 펼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선발진이면은 뷰캐넌, 수아레즈, 원태인, 또 백정현, 최채흥 이렇게 이 선수로 이어지는 선발진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수아레즈의 투구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수아레즈는 이번 달 3경기의 동판에서 한 경기도 이제 실점하지 않은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아레즈는 시즌 초반에 좀 기복이 심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무실점 투구와 이제 또 대량 실점 경기가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이번 달 3경기에선 총 19이닝으로 경기당 6이닝 이상 소화하면서 이닝 히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아레즈가 지난 경기에서 올 시즌 첫 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NC전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된 수아레즈는 화요일 SSG전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따내면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수아레즈의 연승은 이제 지난해 19일 기아전 그리고 25일 하나전에 이어서 무려 1년하고도 한 달 만인데요. 여기서도 수아레즈가 승운이 별로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타선도 전반기에 비하면 좀 타격감이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현준 선수와 구자욱 선수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김현준 선수는 어제 경기 전까지 7월 타격 3할 6푼 9리에 출루율도 3할 9푼 7리로 4할에 약간 못 미쳤고요.
구자욱 선수는 이제 3할 7푼 2리의 타율과 출루율 4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4할에 육박하는 고타율인데 달라진 점이 뭘까요?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기량의 문제보다는 이제 부상의 문제였지 이제 경기에 출전하면서 실전 감각이 올라온 덕분에 타격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상은 다들 회복이 된 걸 네, 있죠. 거의 회복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전반기보다 나아졌지만 좀 아쉬운 점을 찾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또 굳이 꼽아보라면은 이제 찬스에서의 집중력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삼성 타선이 살아나면서 안타는 늘어났지만 득점력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득점권 타율만 좀 개선된다면 이제 그 꼴찌 탈출도 꿈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삼성이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했으면 하는 게 또 삼성 팬들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고척돔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8월 1일부터 3일 목요일까지 제2구장 포항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가 아쉽게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대구는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제 오후 8시 대전에서 열린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K리그1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대구는 비 내리는 대전 원정에서 이제 홈구장 분위기에 압도된 탓인지 무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내내 1호타 할 찬스 없이 공격에서 아쉬움을 겪던 대구는 후반 17분 선제골을 실점하면서 끌려갔습니다. 네. 네, 대구는 이후 교체 자원들을 연이어 투입하면서 동점골을 노렸지만 아쉽게 득점에 실패하면서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석 기자가 어려운 경기를 예상했잖아요. 맞아 떨어졌네요. 네, 이런 예상은 안 맞아도 될 것 안 같은데 맞으면 좋겠는데. 참 씁쓸하고 아쉽습니다. 예, 그 최원권 감독이 경기 후에 선수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최 감독은 선수들의 태도, 정신력 등을 언급하면서 강한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터뷰가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이 조금 되기는 그러네요. 합니다. 예전에 가마 감독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특히 가마 감독은 패배 후에 이제 또 신인급 어린 선수들을 패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최 감독에게서 이제 가마 감독과 비슷한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 대구의 경기가 없죠? 네, 이번 주는 휴식기를 가집니다. 선수들이 푹 쉬고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좀 연승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8월 1일부터) 연중 무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공공 자정 약국이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공공 자정 약국은 밤 9시에서 12시까지 야간 시간대 운영되는 약국으로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공 자정 약국의 위치는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곳에 공공 자정 약국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원 자연휴양림에 방문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월 20일까지 숲속 문화산책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화도 무료 상영하고 목공 재료를 활용해 만들기 체험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고요.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 픽업 서비스도 있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과 노인분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원 자연휴양림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제20회 대구시 여성대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교육과 봉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대구 보건대 남성희 총장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유리천장을 깬 대표적 여성인 남 총장은 2020년부터 여성 최초로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여행객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매너와 도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에서는 지정 차로제 지켜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특히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주행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에서 혹시 불편 사항이 생기면 공공앱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난다면 정비소에 들러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를 찾게 되는데요. 먼저 준비한 콩국물에 푹푹 삶은 소면을 찬물에 헹군 다음 얼음에 동동 띄어서 취향에 따라 설탕이나 소금을 뿌려 먹는 든든한 여름 별미 콩국수. 이 콩국수에 호두와 우유를 넣으면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시원한 콩국수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 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을 하고요.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서 이 중 20에서 30%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서 백신을 접종하고요. 모기가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도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10월 말까지 관찰된다고 하니까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